네, 111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장부를 작성할 때 기본 가정 하에 장부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있다고 했죠.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누가 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가 있습니다. 자, 기업 실체의 가정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만 적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기업의 가정은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용자에게 기간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1년이라고 하는 회계기간을 두고 장부를 작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수익비용 대응의 가정은 아니죠. 예, 기간별 보고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손익계산서의 특성이죠. 자, 두 번째로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보고한다는 거죠. 자산과 부채와 부채의 분류 표시를 유동성 순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가정이다. 아니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1년마다 결산을 하자. 그래서 1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얘기인데, 얘는 유동성 순위를 말하고 있죠. 이건 뭐다?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잠시만, 이게 틀렸네, 그죠? 적어드릴게요.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고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전산회계 1급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유동성 배열법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 실체를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보아 그 기업 자체에 대한, 그렇죠, 자산과 소유주의 자산을 분리해가지고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장부를 적을 때 우리 기업 자체에 대한 자산과 부채 자본을 적는 거지, 그 소유주의 뭐 집안 재산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분리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내용만 적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올바른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계속기업의 가정은 뭐라고 했죠?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우리 회사는 계속 존속할 것이다. 즉,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장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기업 실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만든다. 자, 이거는 기간별 보고에 대한 이야기지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우, 그렇죠? 경제 상황을 가정할 때 다음 중 단기 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죠. 자, 이건 전산회계 1급 때 항상 쌤이 강조했죠.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법인세 비용. 자, 이 아이들의 크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매출원가 얘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죠? 어때요? 선, 이, 총, 후 순서였죠? 쌤이 이거 1급 때부터 계속 가나다나 바바사, 아자, 차카, 타파, 하, 이 순서라고 쌤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물가 상승 시에만. 물론 하락 시에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매출원가는 뭐다? 반대죠. 후, 총, 이선이었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결국 뭐다? 매출 총이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이익이니까. 그쵸? 그럼 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것은 누구이다? 후입선출법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10월 1일 날 한국은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기계의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액은 5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수학계법으로 생각한다. 야, 이거 잘 나오지 않는 건데, 그렇죠? 자, 이런 게 또 나왔네요. 공식만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자, 공식을 암기합시다. 그리고 한국이 결산일인 12월 말 날에 계상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할 상각할 것. 자, 우리가 이번 연도에
기계 하나를 취득을 했죠.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감가상각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연수합계법을 쓰고 있대요. 자, 여러분, 연수합계법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죠.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썸머리나 뭐 교재를 보시면은 공식은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공식 외워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연수합계법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어때요? 취득가액에서 일단 잔존가액을 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존연수로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500이죠. 그럼 여기에서 잔존가액이 얼마다? 50이에요. 빼란 얘기죠. 그럼 500에서 50을 빼니까, 그쵸? 얼마가 나온다? 500에서 50을 빼니까 얼마 나온다? 그게 450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쵸? 이게 지금 답안이 지금 잘못되었죠. 취득가액이 아닌데. 자, 아무튼 45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곱하기 어떻게 한다? 내용연수의 합계죠. 그러니까 내용연수의 합계라는 얘기는 얘가 3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년이면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5년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면은 얼마? 6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6분의 뭐다? 자, 잔존연수죠. 잔존연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번 연도가 23년도인데, 얘는 이번 연도에 우리가 구입을 한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연수는 3년 남았죠. 그래서 3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23년도가 아니라 24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1년 지났죠. 그럼 그때는 3-1을 해가지고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25년도에는요, 3- 이제 2년 지났죠. 2 해가지고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3이면은 다음 연도에는요, 2, 그 다음에는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5가 되면은요, 5년이 되게 되면은 5, 4, 3, 2,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남아있는 잔존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450만원에서 곱하기 이제 6분의 3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6분의 3을 하니까 얼마 나와요? 볼까요? 450만원 곱하기 6분의 3. 그럼 곱하기 3 나누기 6 하면 되겠죠. 얼마? 225만원 나오죠. 그럼 쌤, 225만원이 답이 아닙니까? 답이 아니에요. 왜? 만약에 얘를요, 1월 1일 날에 구입을 했다면, 당연히 뭐다? 답은 225만원이 맞아요. 이번 연도 1년 동안 다 썼으니까. 그쵸? 근데 언제? 10월 1일 날 구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225만원을 곱하기 뭐 한다? 월할 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자 3이 되는 거죠. 왜 곱하기 12분의 3입니까? 10월 달부터 썼으니까 10, 11, 12 3개월만 쓴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월할 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할 상각하니까는 자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56만 2,500원 나오는 거죠. 자, 계산기 볼까요? 곱하기 3 나누기 12 56만 2,500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1급 때부터 유형과 무형자산을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늘 얘기 드렸죠.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감가상각 방법이었죠. 얘는 어차피 둘 다 똑같아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비례법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회계처리 방법이 좀 달랐죠? 왜? 회계처리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개가 있는데 유형자산은 뭐다? 우리나라 기준으로서는 뭐다?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평가 계정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얘는 뭐다? 자산에서 직접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이건 어떻게 하자? 그냥 직접법을 권장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무형자산 뭐 예를 들어서 영업권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또 뭐 개발비, 이런 무형자산의 이름에서 직접 빼란 얘기죠.
그래서 직접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에서 직접 빼는 겁니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쌤, 무조건 유형은 간접을 쓰는 거고 무형은 직접을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둘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직접법 쓸 수 있어요. 얘도 간접법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권장을 하는 것이 무조건 이걸 써라,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자, 참고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참고사항은 무형자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합리적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정액법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쵸? 내용연수는 웬만한 뭐다? 20년 넘어가지 말란 얘기죠. 근데 20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50년, 40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법을 적용해서 20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 20년 초과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런 얘기지. 20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네, 1번입니다. 왜? 그렇죠. 무형자산의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은 직접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틀렸죠. 간접법을 써도 돼요. 단지 뭐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법을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 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뭐다? 0이다. 그렇죠.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번. 무형자산은 유형과 마찬가지로 매입가에게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의 원가를 당연히 가산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 회계의 뭡니까? 기본이에요. 그렇죠?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자,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의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말은 뭐죠? 20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법에 그래 나와 있으면 20년 초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하지 말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좀 괜찮은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4번 문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본 항목의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자본에 대한 종류는요, 전산회계 1급 때부터 항상 강조를 했고, 전산 세무 2급은 무조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죠.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정답을 맞추라고 쉽게 출제가 된 문제예요. 몇 번입니까? 네, 1번이 되겠죠. 자, 암기할 건 암기하자.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조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논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쵸? 하지만 요거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6번 문제부터 원가에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매몰원가하고 기회원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뭐 다들 알고는 계시죠? 회계 1급 때부터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 대를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가 얼마이다? 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100원에 취득을 했죠. 언제? 한 3, 4년 전에. 오래전에. 아무튼 옛날에 구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팔려고 해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그쵸? 3번이라고 하는 선택이 있는데, 자, 1번은 뭐다? 그냥 판다. 아시겠죠? 그냥 당근마켓에다가 판다. 당근마켓에. 그럼 얼마? 이게 20원에 팔린대요. 그냥 팔면. 근데 두 번째, 아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얘기죠. 그럼 업그레이드 할 때 얼마? 30원의 비용을 주고, 그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얘를 얼마에 팔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60원에 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는, 아니다. 이거 안 팔린다. 그냥 버리자. 자, 버리자. 그 얘기예요. 지금 뭐다? 나한테는 영원의, 그렇죠, 효익이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2번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왜? 업그레이드 비용 30원 주게 되면은 얘를 팔았을 때 60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60원과 30을 퉁치면 얼마? 최소한 그래도 30원의 효익은 얻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선택 중에서 가장 나에게 효익이 많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2번이죠. 자, 이 2번이 바로 뭐다? 최선의 선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2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버리는 건 아니지. 그냥 당근에서 팔아가지고 20원 벌겠죠. 그럼 만약에 2번이 아니었더라면 누구였다? 1번이었겠죠. 그러면 이 1번의 기회도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기회원가라고 해요. 기회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선택 1번, 3번이 아니고요. 1번, 3번 중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익, 최대의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번입니까? 아니죠. 1번이죠. 너 아니었으면 너였다. 1번에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기회원가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100원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왜요? 지금 나는 그냥 당근에 20원에 팔 것인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60원에 팔 건가, 아니면 버릴 건가, 나한테는 이 세 가지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100원에 사왔다? 뭐 어쩌라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과거의 원가, 라떼는 말이야. 그쵸? 라떼라고 할게요. 자, 아무튼 과거의 원가는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얘는, 그쵸,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원가죠. 이런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기회원가는 보세요.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다. 그래서 1번은 옳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즉 1번과 3번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매몰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원가. 우리가 100원에 구입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매몰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1번과 2번은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피 가능 원가. 특정 대체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가. 즉 이건 뭐다? 피할 수 없는 원가죠.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가.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회피 가능 원가가 아니라 회피 불능 원가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원가는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건 뭐다? 그렇죠. 회피 불능 원가입니다. 가능 원가가 아니에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원가. 말 그대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죠.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가 여러분들 이 두 개 중에서 누구일까요? 기회원가죠. 그렇죠? 기회원가. 근데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거는요. 매몰원가죠. 매몰원가가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 원가니까 이게 바로 뭐다? 비관련 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원가가 있었고 비관련 원가가 있었죠. 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회원가고요. 비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매몰원가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얘는 뭐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길었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전산학을 읽을 때부터 변동비와 고정비가 조업도가 증가할 때, 즉 생산량이 증가할 때 또는 감소할 때 그 전체의 원가와 단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 공부한 적이 있었죠? 먼저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가 올라간다고 했죠. 거꾸로 생산량이 감소하면 전체 원가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단가는 늘 일정하다. 자, 고정비는 반대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 관계없이 무조건 전체 원가는 그렇죠. 일정하다라고 했죠. 하지만 단가는 달라집니다. 왜? 총 원가는 일정한데 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원가와 생산량을 나누었을 때 그 단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총원가는 그대로 있는데 생산량 늘어나면은 평균 단가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총원가가 만약에 일정한데 생산량이 줄게 되면은요, 그만큼 단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쵸? 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표를 암기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뭐 이런 걸 암기하는 것보다는 표가 아니죠. 이 그림을 암기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이 그림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먼저 1번과 2번은 쉬워요. 변동원가는 어차피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전체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잖아요. 그쵸? 근데 고정원가는요, 생산량 증가 감소하는 관계없이 총원가가 무조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쉬운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3번과 4번이 중요한데 3번 생산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제품의 변동원가 있잖아요. 얘는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총 원가만 비례할 뿐이지 단가는요, 무조건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3번에 생산량의 증가와 증감과는 관계없이 변동원가의 단위당 금액은 일정하다. 맞는 말이에요. 단위당 변동원가가 한마디로 변동비의 단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정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자, 4번. 생산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제품의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아니죠. 고정원가는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생산량 올라가면은 감소하고요, 생산량 내려가면은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맞는 문구가 되려면은 증감과는 관계없이 제품의 단위당이 아니고 총 고정 원가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단가는 변합니다.
단가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오면은요, 뭐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전산 프로그램 보시면 돼요. 우리 전산 프로그램 가시게 되면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있죠. 뭐 그거 띄워놓고 보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다면은 아마 제공품하고 제품 계정, 자, 이 두 개는 다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제공품을 문서화시킨 거기 때문에 제공품만 보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에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표시된다. 답 바로 나왔는데. 자, 방금 얘기했죠.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이에요. 근데 제공품 계정에는 기초의 제공품과 기말의 제공품은 있지만, 그렇죠? 기말 제품은 여기 안 나오죠. 기말 제품은 제품 계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요,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원가만 보여주는 것이지, 저번 연도에 팔고 남은 제품, 이번 연도에 팔고 남은 제품, 이런 2월 제품, 즉 기초와 기말의 제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 나왔네요. 결국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게 맞죠? 네, 표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옳지 않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손익계산서니까. 그리고 단기총 재료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재료간접비, 그렇죠. 이 세 가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재료원가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의 단기제품 재료원가와 일치한다. 자, 이건 우리가 1급에서 관련 재무제표 공부할 때 배웠죠? 자, 우리 여기 있는 제공품 계정은 제조원가 명세서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제품의 매출원가 있죠. 얘는 뭐예요?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쵸?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 구할 때 기초제품에서 플러스 단기의 완성품, 얘가 이거잖아요. 그쵸? 얘를 더하고 얘를 빼잖아. 그쵸? 그럼 얘가 어디서 날라온다? 제조원가 명세서, 즉 제공품 계정 대변에 있는 여기서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금액이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쵸? 뭐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캠핑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붕붕은 고급형 캠핑카와 일반형 캠핑카 두 가지의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델별 제조와 관련하여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 각각 알아봤고요. 붕붕은 직접 재료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자, 직접 재료비가 기준입니다. 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으며 단기의 실제 간접원가는 240만원입니다. 일반형 캠핑카의 전체 단기 총재원가는 얼마인가? 자, 얘의 단기 총재원가가 얼마인가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뭐 제조 간접비까지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제조 간접비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해 가지고 120만원 더하기 60만원 더하기 제조 간접비 X를 더하게 되면은 그게 답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고급형 캠핑카가 있고요. 일반형 캠핑카가 있는데 산수죠. 자, 여기 둘이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간접비, 그쵸? 240만원을 배분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이죠. 개별원가 계산은 간접비를 배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배분하느냐? 곱하기 몇 분의 몇 하시면 돼요. 어떻게? 직접 재료원가 기준으로. 여기에 직접 재료원가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수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직접 재료원가가 고급형에 얼마? 180, 일반형에 얼마? 120. 그럼 이거 합이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둘 다 300분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직접 재료비니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근데 고급에는 직접 재료비가 얼마? 120 들어갔잖아요. 그럼 120 분자에 놓으시면 되고요. 아, 뭐지? 아,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쵸? 자, 예, 얼마? 고급형에는 180. 네, 180 이렇게, 네, 잘하자. 네,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일반에는 이제 120이죠? 120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가 나옵니다. 자, 계산기 잡으시고, 그러면 간접비 전체 금액은 240인데 곱하기 뭐다? 고급형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300만 원 분의 180만 원이니까 그냥 여기 동그라미 5개 떼면 되겠죠. 그럼 30분의 18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기 18 나누기 30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144만 원이 고급형에다가 배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240만 원 중에서 144만 원이 고급형에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얼마? 이건 빼면 되겠죠. 그래서 240만 원에서 마이너스 144만 원 하면은 96만 원 나오겠죠. 그럼 96만 원이 일반 캠핑카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물어보는 일반형 캠핑카의 총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얼마일까요? 직접 재료비 120만 원 더하기 60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96만 원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계산기 잡아 볼까요? 얼마가 나옵니까? 120만 원 플러스 60만 원. 여기까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를 더한 것이고 플러스 뭐다? 간접비 96만 원을 마지막으로 더해 주시면은 얼마? 276만 원 나오겠죠.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이렇게 간접비를 안분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 가지고. 그럼 만약에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때는 당연히 뭐다? 노무 원가 100만 원, 60만 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곱하기 뭐다? 예, 160만 원 분의 뭐 100만 원, 160만 원 분의 그렇죠. 60만 원. 이렇게 또 곱하기 몇 번에 몇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에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자,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단가라고 하는 거는요, 원가에서 수량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자, 두 가지의 케이스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퍼스트,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배웠던 완성품 환산량부터 구하세요. 그러면 이 완성품 환산량을 그렇죠, 원가에서 나누어 가지고 단위당 원가를 구해내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스에 있는 기본 가정을 좀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일단 평균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일단 우리가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다? 착수인지 진행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뭐라고요? 공정 개시 시점에 모두 전량 투입한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착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료비는 착수시. 그 다음에 가공비는 뭐예요? 공정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균등 나오면 뭐라고요? 진행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시점에 투입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의 적용품과 단기 투입량, 기말 적용품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기초는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의 수량이니까 초수가 되겠죠. 자, 이거는 초이쌤 전산에게 평균법 종합원가 계산 공식 기준입니다. 공식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 쌤이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써머리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기말정품은 말수죠. 말수. 네, 말수는 4,000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의 정품 원가와 단기종이 재원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완성품 환산량부터 구할게요. 자, 쌤이 수업 시간 때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구한다? 네, 첫 번째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를 파악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평균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나누라고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렇죠, 투입 시점을 파악하라고 했죠. 재료비는 착수, 가공비는 진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법 착수와 진행시의 공식 다들 알고 있죠?
재료비는 착수니까 뭐다? 평균법. 완수 플러스 말수. 완성품 수량과 기말 수량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가공비는 진행이니까 뭐다? 완수 플러스 말환이죠. 기말의 환산량 더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완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완수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공품의 계정을 그려가지고 완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료에서 기초의 수량이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제공품은 기초, 단기총 제공가, 완성품, 다른 말로 제품, 그리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기초의 수량은 여기 몇 개? 2,500개예요. 2,500개. 그 다음에 단기총 제공가가 단기 투입량이에요. 3만 개. 그럼 우리 회사가 만약에 빵을 만드는데 반죽을 2,500개가 있었는데 3만 개를 투입을 했으니까 32,500개의 반죽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32,500개의 빵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빵을 만들고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이 몇 개이다? 4,000개니까 기말 제공품은 4,000개. 그럼 결국 완성품은 28,500개지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그쵸? 그럼 이 완수가 28,500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재료비는 착수니까 플러스 뭐다? 말수 몇 개? 4,000개를 더해가지고 32,500개 나오는 거고요. 이게 환산량이에요. 가공비는 1,200개죠. 왜요? 가공비는 말환이잖아요. 말환은 기말의 제공품 4,000개에서 완성된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되는 거죠. 432. 그러니까 1,200개만 1,200개만 진행이 되었으니까 1,200개가 여기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하니까 29,7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예, 완성품 환산량이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문제는 가공가의 완성품 환산량의 단가를 묻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단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환산량을 어디에다가 원가에서 나누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가공비 말고 재료비의 단가도 같이 구해볼게요. 그럼 먼저 자, 두 번째 이제 단가 구하러 갑니다. 일단 제공품 계정에 보시면은 기초의 제공품에서 단기총 제공가를 더하죠. 그리고 다 만들면 완성품, 덜 만들어버리면 기말 제공품. 근데 그거 알고 있죠? 쌤이 수업 시간 때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초 제공품도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되어 있고 단기총 제공가도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완성품도 당연히 이 안에는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있고 기말에도 재료비와 가공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기초 제공품은 여기 보니까 직접 재료비가 20만원이고 가공비가 3만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23만원이죠. 그러니까 제공품 계정으로 따지면은요, 기초의 제공품은 23만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은 재료비가 20만원이고 가공비가 3만원이다. 그 뜻입니다. 그쵸? 단기총 제공가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접 재료비가 240만원이고 가공비가 130만 6,500원이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단기총 제공가는 얼마이다? 갑자기 상투가 안 되네. 네. 370만 6,500원이죠. 그러니까 얘가 370만 6,500원이에요. 단지 얘를 세부적으로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나눴을 때 240만원, 130만 6,500원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죠? 이제 단가를 구해야 돼. 그럼 이 단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재료비하고 가공비는 투입 시점이 다르죠. 재료비는 뭐다? 착수시고요. 가공비는 진행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따로, 그쵸? 따로따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단가도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구해볼까요? 단가. 자, 단가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된다? 자, 먼저 재료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재료비는 기초의 제공품의 재료비가 얼마예요? 20만원이죠?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재료비는요, 240이죠. 근데 얘가 평균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평균법은 먼저 들어온 거하고 나중에 들어온 거를 섞는 거잖아요. 섞기 때문에 2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240만원 재료비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선입선출법이면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건 빼기 때문에 20만 원은 더하지 않습니다. 240만 원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은 먼저 들어온 것도 단기에 투입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26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이 260만 원에서 어떻게 한다? 1번에서 구한 완성품 환산량 32,500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은 32,500 맞죠? 예, 나누면은 뭐가 나온다? 재료비의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만 원 플러스 240만 원 하면은 260만 원이죠? 여기서 나누기 뭐다? 32,500개 완성품 환산량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개당 80원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재료비는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이다? 8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80원. 자, 그리고 이제 가공비를 볼게요. 가공비. 자, 이거 잠시 후에 치를 겁니다. 그럼 가공비는 기초의 가공비가 3만 원이고 단기에 투입된 게 130만 6,500원이죠. 근데 우리는 평균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걸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3만 원도 더하고 가공비 130만 6,500원도 더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회사가 만약에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선출이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기초는 빼야 되겠죠. 130만 6,500원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평균이니까 기초도 단기에 발생했다 치고 얘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누기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번에서 뭐다? 29,700개로 구했죠? 그러면 29,700개를 환산량 나누어 주시면은 가공비의 전체 평균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일까요? 3만원 플러스 130만 6,500원. 130만, 그쵸? 6,500원. 더하니까 133만 6,500원이죠. 여기에서 나누기 29,700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산량 나누면은 가공비의 한 개당 단가인 45원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재료비의 단가는 얼마이다? 80원이고 모든 가공비의 단가는 45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풀립니다. 자, 볼까요? 문제는 뭘 묻고 있다?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가가 얼마냐 묻고 있으니까 방금 단가가 얼마였죠? 45원이었죠? 그럼 45원이니까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풀이는 끝났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단가를 구했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제품 있죠? 이 제품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단가를 한번 곱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고요. 완성품 수량이잖아요. 얘는 기말의 수량이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완성품 중에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뭐다? 재료비는 단가 얼마? 80원이죠? 80원 한 개당 단가 곱하고 가공비는 45원을 곱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연도에 완성한 이 제품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말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비 가공비 있죠? 여기다가 곱하기 뭐다? 그렇죠. 이 수량에서 재료비는 80원이니까 단가 80원 곱하고 가공비 45를 곱해요. 그러면은 기말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원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식은 좀 지우고 이제 이 금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이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종합원가 계산의 어떤 그런 전체 원리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으로 구한 이 단가를 곱하면은요, 여기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각자의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계산기를 잡고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완성품 재료비의 원가부터 구해볼게요.
이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곱하기 80. 자, 얼마 나옵니까? 228만 나와요. 이럴 때 이런 걸 이해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공비. 가공비는 28,500개죠? 곱하기 45. 얼마? 128만 2,500원이죠? 82,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 만든 이 제품의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죠? 맞죠? 더한 거니까 얼마? 228만원 더하기 128만 2,500원. 자, 얼마 되는 거죠? 228만원 더하면은 356만 2,500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회사가 356만 2,500원치를 이번 연도에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제품은요, 한 개당 이제 원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 그렇죠. 그럼 쌤, 이거 제품 한 개당 원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요, 80원하고 45원 더하면 되겠죠. 맞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진 것 뿐이지, 결국은 이 제품의 한 개당 원가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단가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125원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개당 125원짜리의 물건이에요. 그럼 이거 팔 때는요, 125원에서 이제 이익을 얹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원가니까. 근데 이 125원짜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재료비 한 개당 80원, 가공비 한 개당 45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따로 구한다면은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전체를 본다면은 두 개 더한 이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23만원하고 370만 6,500원.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다 만들어지면 제품이죠. 그 제품의 금액이 얘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재료비와 가공비로 이렇게 나누어 줬을 뿐이에요. 왜?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가가 다르잖아요. 단가는 따로따로 계산하지만은 단가는 이거라고요. 원래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말도 마찬가지죠. 기말은 4,000개 곱하기 80 하면 얼마예요? 48에 32. 산수가 안 되네. 자, 얼마? 32만원. 그쵸? 이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1245. 그쵸? 곱하면은 54,000원이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니까 또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7만 4천원 나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기말에, 자, 우리가 만들고 나면 제품이 전체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회사가 빵을 만든다. 그러면은 반죽을 23만원 투입을 했고, 370만 6,500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만큼 반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빵으로 만든 게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들고 남아있는 기말의 반죽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재료비는 이만큼이고 가공비는 이만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더한 금액과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을 비교하면 뭐다? 차대변의 합은 1차겠죠. 당연히 1차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보세요. 1차입니다. 자,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쵸? 뭐 주구장창 설명했는데, 그래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서 꼭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쌤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연구해 보시고 이제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답은 4번이었죠? 네, 11번 문제입니다. 네,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부가가치세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소득세는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외우다가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 풀고 모르는 것은 과감하게 좀 찍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가 면세의 종류는 이미 회계 1급 때부터 계속 외웠던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나, 그 다음에 라, 마 알고 있으니까 3개 3번으로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가에 보시면요, 시외버스 쌤 이거 면세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시외버스는 일반 시외버스는 면세가 맞아요. 그런데 시외버스 중에서도 좀 좋은 거 있죠. 그렇죠? 왠지 막 공항빌 나는 그런 이제 버스, 그런 버스를 우리가 시외 우등 고속버스라고 하는데, 우등이란 말이 붙으면 이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면세가 아니에요. 자, 토지의 공급은 면세인 거 알고 있죠? 네, 근데 토지의 임대는요, 임대는 과세입니다. 공급, 돈 받고 파는 거는 면세지만 빌려주는 건 과세예요. 그건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가 들어가죠. 자동차. 그쵸.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은 참고로 이거는 과세입니다.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영수학원 이런 건 면세죠. 근데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예요. 라에 보시면 식용으로 제공되는 외국산 미가공 식료품, 그리고 마에 국선 변호. 국선 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면세를 하고 있답니다. 예. 야, 이런 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게 나오니까 좀 당스럽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에 보시면은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한 골동품. 자,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과세로 이렇게 보고 있다.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참고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우리가 밥상에 올라가는 것들이죠. 자, 얘네들은 국내산 외국산 불문하고 면세를 한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수업 시간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했죠. 그때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론적인 내용들을 암기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돈을 떼인 거니까 나 돈 떼었으니까 매출세액 못 내겠다, 공제해달라,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거죠. 근데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요건을 꼭 충족을 해야 된다. 그쵸? 그 요건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되고요. 물론 썸머리나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쵸?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두 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얘는 예정신고 시에는 어렵죠. 언제? 확정신고 때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강의 시간 때 선생님이 또 체크해드린 게 있었죠. 무조건,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또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공급한 그 날이 있겠죠. 그럼 공급일이 속하는 이제 그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한, 그쵸? 10년이 경과한 그 시점에 확정 신고일이에요?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기한이에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릴 건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손 사유에는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수표가 포함이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가액이 얼마? 30만원 이하. 옛날에는 20만원 이하였는데 지금 좀 늘었어요. 30만원 이하인 채권은 대손 사유를 충족한다. 자,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나 썸머리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인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4번 볼게요.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그렇죠. 나 매출세액 못 내겠다. 왜? 돈 떼었으니까.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빼는 거니까 당연히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왜요? 재화를 공급한 후에 공급일로부터 15년이 아니죠. 몇 년? 10년이죠. 자,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기한이에요? 한, 별표. 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문구인데, 자, 여기에 옳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쌤이 수업 시간 때 얘기 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2023년도 4월 5일이에요. 자, 이때 내가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돈 떼인 거야. 그 뒤에 돈 떼었어요. 그러면은 대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24년도, 25년도, 26년도 관계없이 다음 연도이든 그 다음 연도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대손세액 공제 해달라고 신청하면은 공제해준단 말이에요. 요건만 충족하면은요. 이 요건. 그쵸? 이것만 충족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충족해야 되는 그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10년이 지나야 돼, 10년이. 그럼 10년이 지난 날이 예를 들어서 언제입니까? 2023년도에서 10년 지나면 2000 언제? 33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33년도에 언제까지? 4월 5일까지? 아니에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그 날에 언제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러면 4월 달은 1기예요, 2기예요? 1기죠. 그럼 1기니까 2033년 4월 5일 날에 속하는 그 1기의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당연히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겠죠. 그럼 언제까지? 6월 말까지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왜? 확정신고 기한이지 기간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1기잖아요. 그러면 1기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6월 말일 날 끝난 날의 다음 달? 그렇죠. 25일까지. 7월 25일이죠. 7월 25일 요 날까지만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은 공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한이란 말은 7월 25일을 말하는 거지 6월 말일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날까지만 대손의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 그 얘기예요. 10년입니다. 10년. 15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소득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죠. 소득세 과세기간은 쌤이 기본 강의 때 무조건 뭐라고요? 1년이라고 했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12월 말까지예요. 물론 두 가지의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었죠?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일까지. 그렇죠. 출국, 즉 이민 가는 경우는요. 출국일까지. 그래서 요런 경우가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은 1년이다. 자, 두 번째,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뭐다? 거소지가 아니라 주소지가 원칙이에요. 주소지. 주소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거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3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에 의함으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까? 아니죠. 종합과세도 있지만 뭐도 있다? 분리과세도 있다고 했죠? 맞죠? 분리과세는 쌤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리해서 말 그대로 과세하고 나면은 그걸로 소득세에 대한 모든 과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기 때문에 걔는 소득이 없다고 보라고 했죠? 그래서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에 의한다. 아닙니다. 종합과세제도와 분리과세제도를 뭐한다? 두 개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병행하여 사용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은 전부 다 틀린 문구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의 과세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거주자 김민재 씨의 소득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소득세에 대해서 버릴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래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2배사 근영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다 다는 거죠? 단, 이자 소득금액은 모두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배사 근영기를 다 더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분리과세는 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종합소득은 2배사 근영기만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요. 종합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 근로소득금액하고 이자소득금액. 그쵸? 자, 이게 2,200이고요. 근로가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배당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연금 기타는 없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뭐다? 5,20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이자 소득 금액은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있잖아요. 2,200만 원이니까 2천만 넘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자와 배당은 합쳐서 뭐라고 하죠?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 두 개는 합쳤을 때 얼마이다?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과세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2,200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야. 그럼 2천만 원 이하이죠. 이때는 뭐죠? 분리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분리과세는 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다? 얘가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사업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근로소득 금액 여기 있는 3천만 원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가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원천징수 의무자, 즉 무슨 얘기죠? 그렇죠. 급여를 주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급여를 주겠죠. 그럼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건데, 자,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언제 원천징수를 하느냐? 당연히 월급을 줄 때, 그렇죠. 그 수익 금액이라든지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지급할 때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정 시점까지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은 특례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 특례가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월부터 11월까지의 이제 급여가 있겠죠. 자, 이 급여를 갖다가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12월 말날을 원천징수 지급 이제 시기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12월 기속 근로소득이 있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을 안 했다. 그럼 얘는 2월 말날이 그렇죠. 원천징수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원천징수의 특례다. 시기의 특례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좀 볼 건데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 시기가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볼 건데요. 자, 1번과 2번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둘 다 11월 귀속의 근로소득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소득세법의 특례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귀속되는 근로소득이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12월 말까지는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날에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12월 말날에 지급을 한 것으로 보아서 원천징수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11월 귀속의 근로소득은 아무튼 간에 뭐다? 12월 말일날에 지급을 했다면 당연히 뭐다? 이거는 그냥 12월 말로 보는 거고, 만약에 12월 말날에 지급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다음 연도 1월 말날 지급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12월 말까지 지급을 안 한 거니까 12월 말날에 지급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음 연도 1월 말날에 주었다고 해서 1월 말날이 원천징수 시기가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근로소득은 무조건 뭐다? 12월 말까지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안 하면은 그냥 12월 말날이 원천징수 시기예요. 그래서 얘도 24년도 1월 말일이 아니고 언제이다? 1번과 똑같이 23년도 12월 말일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귀속 근로소득은 무조건 12월 말까지는 주자. 12월 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이제 그러면 12월 달께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12월 달 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자는 얘기죠? 근데 2월 말까지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다? 그냥 2월 말날에 준 것으로 보자.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물론, 그 전에 만약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그 전이 되겠죠. 원래 원칙은 지급한 날이니까. 그쵸? 자, 12월 기속 근로소득을 24년도 1월 말일날에 주었다. 아무튼 2월 말일 이전엔 준 거죠. 근데 준 게 언제이다? 1월 말일이니까 굳이 이거는 2월 말일로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1월 말일로 보는 거고, 자, 12월 기속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3월 말일날에 주었다. 하지만 세법은 뭐다? 무슨 소리냐? 2월 말일날에 지급한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2월 말일 날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뭐다? 2월 말일 날에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3월 말일 날에 준다 할지라도 2월 말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는 그 연도의 12월 말일까지는 징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거만 그 다음 연도에 2월 말까지는 징수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전에 주었다면요. 그 전에 주었다면 당연히 그 전이 원천징수 시기가 되는 거죠. 원칙은 지급을 한 날이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현 시간부로 15분까지 110일의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